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그 깊이 있는 분석 시간은 아주 거대한 권력의 공백기, 그 서늘하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국가의 기반을 다진 절대적인 리더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죠. 네,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해체하고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기를 담고 있는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사사기 1장의 기록이죠.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초기 연합체가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권력을 재편하고 또 어떻게 서서히 원래의 목적을 잃어가는지를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텍스트잖아요. 사실 이 문헌은 단순한 고대 전쟁사가 아니거든요. 혁명이나 정복의 1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현실 정치와 타협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학적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초기에 압도적이고 이상적이었던 부족 간의 연합이 어떻게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나 군사 기술의 격차, 그리고 경제적 탐욕과 맞물리면서 서서히 미완성의 타협으로 부식되어 가는지 그 궤적을 추적하는 거죠. 상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증발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지파가 주도권을 쥐고 이 정복 전쟁의 최전선에 설 것인지 묻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이고도 절박한 질문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이 질문에 대한 신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신의 답변은 유다 지파에게 이 거대한 정복 전쟁의 선봉장 역할을 부여한 셈인데요. 정작 유다 지파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외교 전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신의 약속을 등에 업고도 단독으로 진격하지 않거든요. 대신 자신의 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지정학적인 동맹을 제안하죠. 내 땅에서 먼저 같이 싸워주면 나중에 내 땅에서도 같이 싸워줄게 이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상호 방위 조약인 거죠. 이는 절대적인 신앙에 기대는 종교적 전쟁의 성격에서 자원을 병합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형적인 부족연합 전술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상적인 명분보다는 당장의 군사적 효율성을 택한 거군요. 실제로 이 전략적 동맹은 초기 전투에서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배색 전투죠. 맞아요.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1만 명을 괴멸시킵니다. 고대 국지전의 규모를 생각하면 병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한 셈인데요. 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들이 베색의 통치자인 아도니 베색을 생포한 직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포로로 잡은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모두 잘라버립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수족의 엄지를 절단하는 것은 전사로서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가장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무기를 줄 수도 없고 전투에서 균형을 잡고 설 수도 없게 만들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피해자인 아도니베색의 반응입니다. 가해자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을 당한 본인의 철학적인 태도에 주목해야 하거든요. 그 대목이 이 문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입체적인 장면 중 하나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도니베색은 분노하거나 이스라엘의 신을 저주하는 대신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울졸입니다. 옛날에 70명의 왕들이 손 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었는데 신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자신의 운명을 인과응보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70명의 경쟁군주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권력을 잔혹하게 거세했던 그 방식이 자신에게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왔음을 인정합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스라엘이 정작 기존 권력자의 잔혹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승리를 기념했다는 사실이 참 묘한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고대 근동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사이클 속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후 유다 연합군의 진격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헤브론, 그러니까 옛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죠. 그곳에 거주하던 거윈족의 후예들까지 무너뜨리며 남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정복 과정에서 드빌 전투의 에피소드로 서사가 이어지는데요. 거대한 민족 단위의 전쟁사에서 갑자기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개인의 생존 투쟁으로 포커스가 확 맞춰지죠. 갈렙과 그의 딸 악사로 등장하잖아요. 네, 드빌. 옛 이름으로는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갈렙의 파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 영웅을 발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기도 했죠.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결국 성을 차지하고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진정한 주인공은 영웅인 온니엘이나 권력자인 갈렙이 아닙니다. 딸 악사죠. 악사의 행동이 정말 생생하고 재미있습니다. 악사는 남방, 즉 건조한 네게부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던집니다. 네, 정복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맞아요. 단순히 땅을 넘어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수자원을 요구하죠. 이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모두 줍니다. 전쟁은 파괴로 끝나지만 정착은 생존을 의미하거든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정복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수자원이라는 핵심 자원을 확보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념보다 당장 농사를 짓고 생존할 수 있는 물이 필요했던 거네요. 덧붙여서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황무지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언급되는데요. 이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의 고립된 정착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던 이방 부족들과의 전략적인 융합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타협의 조짐들이 모이면서 승승장구하던 분위기가 골짜기로 향하면서 완전히 반전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바로 철병거 때문이었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던 이들이 새로운 군사 기술 앞에서 한계를 맞이합니다. 유다가 신의 도우심으로 쫓아냈다고 기록하다가 갑자기 막혀버려요. 이 대목은 고대 군사사에서 기술적 격차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보병 중심의 게릴라 전술은 산악지대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평원에서는 당대의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의 기동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본질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문한 초반부를 보면 분명 1만 명을 괴멸시키는 초월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단지 철병거라는 무기가 등장했다고 진격을 멈춘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운영할 수 없다고 경계를 구워버린 거군요. 완전한 정복이라는 미션에 예외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은 요새 쪽 속의 베델, 즉 루스 성읍 정탐 사건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고 거래를 시도하는 사건이죠. 입토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거래를 하잖아요. 결국 입구를 알아내서 성을 함락시키지만 그 사람과 가족은 약속대로 살려보냅니다. 단기적인 첩보 전술 관점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정보를 얻어낸 훌륭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훌륭한 전술의 결과가 정말 어이없습니다. 풀려난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똑같이 루스라고 지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의 성읍을 함락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얄팍한 타협으로 살려보낸 한 사람을 통해 적의 문화와 정체성이 다른 곳에 그대로 복제되는 것을 허용하고 만 겁니다. 적의 본질을 없애는 미션을 잊고 눈앞의 미시적인 거래에 집착한 결과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료의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급격히 바뀝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모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패턴이 도미노처럼 반복되거든요.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문장이 계속 붙죠.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결심하고 그 땅에 남습니다. 과연 군사력이 부족해서 못 쫓아낸 걸까요? 아니면 안 쫓아낸 걸까요? 문헌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강성해진 후에도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사역, 즉 강제 노동을 시키는 타협을 선택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래의 임무를 변경한 겁니다. 저들을 내쫓는 것보다 살려두고 자신들의 밭을 갈게 하는 노예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경제적 탐욕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을 편입시킨 거네요. 그런데 이 기형적인 동거가 영원한 번영을 가져왔을까요? 가장 극단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단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오히려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버리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죠. 정복자가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아이러니, 초기의 압도적인 진격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결말입니다.
지배자가 쫓기는 자로 전락해버린 완벽한 지정학적 역전이죠. 여러분, 오늘 분석한 문헌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고대 전쟁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강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일이 현실적인 장벽이나 경제적 타협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본질이 흐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철병과 같은 기술적 한계, 혹은 강제 노동이라는 이익값에서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당찬 물음과 아도니넷에게 손발가락을 자르는 압도적인 승리에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결국 적들과 한 땅에 섞여 살고 심지어 적에게 밀려 산지로 도망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맞습니다. 문헌의 초반에 이들은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신에게 직접 전략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충분히 강성해졌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대신 자신들을 위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 쪽을 택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극복하기 힘든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있나요? 아니면 철런너가처럼 핑계를 대거나 그것을 적당히 내 통제 아래 두고 관리하면서 스스로를 이겼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초기 이스라엘이 타협의 골짜기에 머물며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심층탐구에서 다룬 이 고대의 타협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교묘하게 존재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